알고는 싶은데 읽기에는 바쁜 우리를 위한 독서 대행 콘텐츠 직독잡설 시작합니다. 네, 직독잡설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2부도 남궁민 기자, 백희연 기자와 함께 할 거고요. 네, 저희 1부에서는 중국화는 일본 계속 하고 있었고 1부에서 송나라화, 중국화의 개념에 대한 설명을 남궁민 기자가 잘 해주셨습니다. 2부에서는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이 영향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는 게 그거 이제 이게 뭐 1000년 전 얘기를 계속 하니까 네. 1000년 전 얘기를 지금 무슨 상관이냐 싶을 수 있잖아요. 이거 너무 역사 얘기만 했어요. 네, 너무 역사 얘기만 했죠. 근데 이게 이 책이 10장까지 되어 있는데 사실 지금 얘기한 내용이 1장 내용이에요. 그러니까요. 저 언제 뒷얘기하나. 네. 거의 한 40분을 딱 한 장짜리에 다 쓴 거네요. 근데 이게 이 책이 이분이 역사 일본 사학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뒤에는 내용이 그 개념을 가져와서 왜 일본이 어디가 뒤처졌는지 얘기를 계속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한국인들이 그렇게 일본사에 관심이 없어요. 뭐 맞아요. 없죠. 없기도 하고 저희가 뭐 일본사 얘기를 하면 뭐 청취자분들이 특별히 재미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단 중국화라는 개념이 뭔지에 대해서 이게 좀 전 신선하고 좀 새로 신선한 개념이어서 좀 강조를 한 거고 네. 나머지 9장 우리가 일본사를 쭉 할 생각 제가 일본사를 설명을 해드릴 생각은 없고 그래서 일본사에 대해서는 좀 이제 축약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고 네. 그럼 이제 이게 2011년에 쓰여진 책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오늘날의 한국과 중국, 일본에 어떤 의미를 갖냐 그거를 좀 중심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일본이 뭐 그 중국에서 벗어나 있다 얘기를 하는데 네. 일본이 좀 글로벌 스탠드랑 다른 면이 많잖아요. 그게 좀 유명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뭐 예를 들면요? 그러니까 뭐랄까. 뭐 지금은 아니지만 좀 스마트폰 초창기만 해도 일본은 혼자 소니를 쓴다든지. 지금 일본이 현금 쓰는 것도 그렇네요. 네, 일본이 현금 쓰는 것도 맞아요. 그렇고. 그리고 뭐 팩스 같은 것도 계속 쓰고 있다고 유별난 하고. 아날로그 고집도 있고. 맞아. 그리고 그 일본인들 스스로도 좀 그 자기들의 문화가 약간 서구적이지도 않으면서 일본 아시아스럽지도 않은 뭐 그런 좀 특이한 거라는 특이하죠. 생각도 하잖아요. 그래서 갈라파고스라고 막 그게 일본의 문제라고들도 많이 하는 부분들이 있고 뭐 팩스 쓰고 도장 쓰고 이런 거. 맞아요. 이번에 현금 그 재난지원금도 막 현금으로 배부하고 우편으로 나눠주고 이래가지고 막 난리 났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가면 불편해요. 뭔가 신용카드를 써야 되는데 그게 음식점 같은 데도 다 엔화를 막 내야 되니까 동전이 많잖아요. 또 일본은. 맞아요.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과연 일본이 어쩌다가 이런 글로벌 스탠다드랑 좀 어긋나는 흐름을 탔느냐 좀 따라가 보면 일본사 얘기가 긴데 조금만 하자면은 그러니까 일본사도 이제 역사 얘기 간단하게 하면 10세기에 송나라가 이제 화폐 경제가 엄청 발전했다 그랬잖아요. 네. 10세기면 당연히 일본, 한국, 중국은 가까운 나라니까 화폐가 너무 발달하다 보니까 그게 막 바다 건너 무역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국제 무역이 사실 제일 많이 남는 장사니까. 네. 그러면 한중일 바다에서도 엄청난 무역이 일어나거든요. 그런 뭐 동남아시아랑도 일어나고. 네. 그러면 그 돈들이 중국 돈을 쓰니까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달러가 넘어와서 달러를 쓰는 것처럼 그 중국 돈들이 막 저기 일본을 넘어가요. 막 일본으로도 가니까 일본은 화폐가 막 유입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일단 돈이 생겼으면 그걸 쓸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럼 일본에서도 그걸 자꾸 이제 그걸로 화폐 경제가 막 발달을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일본은 봉건제 국가라고 했잖아요. 봉건제 국가 입장에서는 상업이 발달하면 엄청 안 좋은 점이 상업이 발달하면 부유한 사람이 막 생기잖아요. 내가 이 동네의 왕인데 예를 들면 저기 국제무역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막 너무 부자가 돼요. 그럼 나한테 도전자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꾸 상업을 하면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싶어 하잖아요. 뭐 어디 큰 시장도 가고 싶어 하고 막 이 동네 저 동네 왔다 갔다 하고 싶어 하는데 이게 봉건제 국가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거든요. 나의 생산 자원이 이탈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그런 화폐 유입을 통한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그런 문화들도 계속 넘어오는 거예요. 그럼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이런 시스템이 무너질 수 있는 위협이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작가는 한 20세기 때부터 일본이 중국화에 찬성하는 파랑, 여기는 글로벌 파라거든요. 글로벌주의자, 세계화주의자라고 그래요. 네. 그리고 그거에 반대하는 파가 갈등한 게 일본의 역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중국화, 그러니까 세계화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겼고 대체적으로 그래서 그분들에 의해서 일본 역사가 쓰여졌다고 하는 거죠. 중국화가 패배한 역사다. 우리나라로 치면 흥선대왕군이 그렇죠. 진 약간 건가? 쇄국파가 이긴 거죠. 쇄국파가 이긴. 그 보면은 일본에서도 쇄국 정책을 계속 했다고 하는데
그냥 제한적으로 세국 정책을 어떤 일부 시기에는 그런 막 대외 무역이 활발해진 시기가 있긴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또 기득권 세력이 나타나서 억누르는 거죠. 그렇게 계속 갈등을 하다가 결국은 세국 그리고 일본 자체 문화를 더 유지하는 쪽으로 갔고 한국의 고려 때 보면은 상업이 엄청 발달했다고 하죠. 그래서 막 맞아요. 고려인삼 이런 거 많이 팔고 맞아요. 우리나라 그리고 그때 금도 진짜 많이 돌고. 그런 화폐도 우리나라도 쓰고 근데 한국은 이제 그런 걸 좀 받아들인 거죠. 여기 말을 빌리자면 세계화를 받아들인 거죠. 한국은. 근데 그 되게 뭐라 그래야 되지? 일반적인 인식이랑 좀 반대의 개념이 될 수도 있는 게 아무래도 우리나라 근현대 역사는 흥선대원군의 중심으로 외세 세력을 이렇게 척화비 세우고 그쵸. 외세 세력을 이제 그 배척하는 그거였다면 일본은 이미 포르투갈이나 네덜란드에서 들어온 상인들을 받아들이고 일찍 문호를 개방한 그렇죠. 성공 사례라고 저희들이 예. 근현대사 시간에 이렇게 많이 배웠었는데 일본은 개방적인 나라, 우리는 뭐 나가사키도 열고 이런 게 있고 우리는 그거에 비하면 좁은 안녕 나라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당연히 한국인이니까 한국은 그러면 어떤 나라지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책에서 한국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저가 뭐 학문적인 연구를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한국은 좀 그 중국화의 영향과 일본화의 영향을? 일본 왜냐 한국 근현대사를 생각해 한국 현대 문화를 생각해 보면 그런 뭔가 가족 그런 어떤 연고주의 지역 어떤 그러니까 뒤에 얘기를 할 거예요. 한국 좀 일본적인 특성도 강한데 좀 대대로는 어쨌든 과거나 이런 성리학 영향을 받아서 중국 영향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은 이런 일본화랑 중국화 영향을 겹쳐서 받은 지역이 될 것 같아요. 현대사를 생각을 해보면. 근데 일본은 어찌됐든 봉건제 국가고 일본 역사 제일 유명한 게 한국 사람들 일본 역사 몰라도 그건 알잖아요. 오다 노부나가라든지 그런 거 일본 전국 시대 막 그런 대망 옛날에 유명한 소설인데 혹시 아시나요? 몰라요 그 소설은.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 아 대망이라고 일본 그 전국 시대 다룬 책인데 60권짜리 들어본 것 같긴 몇십 해요. 권짜리 소설책인데 근데 읽어보진 않았어요. 그래서 오다 노부나가 이 사람은 좀 모르는 분이 계실 수 있는데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다 알죠. 다 알죠. 우리나라 쳐들어오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도쿠가와 히데요시, 도쿠가와에서 이에야스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다 다이묘라고 해서 지방 영주거든요. 네, 맞아요. 히데요시도? 네, 다 자기 영지가 있고 물론 뭐 부하로 시작한 사람도 있고 그런데 다 기본적으로는 다이묘 그 영주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은 계속 그런 그 귀족제 중심으로 유지가 된 거예요. 어찌됐든. 근데 조선은 고려 시대는 완전히 귀족 사회였지만 조선 시대 들어오면서 귀족제가 싹 없어지잖아요. 조선은 다 사대부였죠. 그렇죠. 시험 보고 완전 시험 보고 시스템이 바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조선은 중국화를 받아들여서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일본은 막 막부 들어오고 전란도 많고 이랬었지만 조선이 약한 나라다 어쨌다 하지만 500년 동안 엄청 안정적이었던 거거든요. 그렇죠. 생각해보면 생각해보면 그래요. 나라가 뒤집어진 것도 반정 딱 2번 일었던 거 빼고는 없는 거고 굉장히 안정적인 거죠. 그리고 뭐 외침은 많았지만 뭐 내전이 있었던 것도 별로 없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 좀 그걸 거슬러 가고 있었는데 한 번이 이제 또 다른 흐름이 있긴 합니다. 뭐 이제 일본도 남북조 시대라는 때가 있었는데 이때 뭐 아시카가 요시미츠 전 처음 들어본 분이에요. 일본 덴노 이름인데 네. 이분이 중국화를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분도 좀 그 자기 중심으로 네. 권력 강화하고 이런 좀 귀족들 권력도 뺏어보고 상업도 강화시키고 하려고 했는데 네. 이게 다 도로묵이 다 이제 무산되고 아하. 결국 다이묘 중심으로 넘어가고 일본이 상업이 발달했다 그러는데 이분은 오히려 일본이 계속 물납을 했다는 거예요. 그 물건으로 쌀 이고 가가지고 하고 이런 걸 계속 유지를 했기 때문에 중국처럼 그런 막 활발한 무역이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비판을 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한번 일본은 변화가 있죠. 네. 그 메이지 유신은 우리가 다 아유, 다 알죠. 뭔가 일본이 우리를 뭔가 치고 나간 네. 계기라고 하니까 유명한데 네. 메이지 유신 하면은 보통 뭐라고들 생각을 하나요, 우리가?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문호를 개방하고 그렇죠. 약간 근대화의 기틀을 다진 그런 그 뭔가 서양 세력의 뭐 그런 거를 받아들이는 문을 열어 젖힌. 서양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뭔가 일본 메이지 유신 하면은 우리나라 막 사극이 많이 나오잖아. 머리에 딱 붙이고 연미복 입고. 그렇죠. 약간 그 유럽인들 흉내내는 듯한 그 일본인들 막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메이지 유신 하면 아 일본이 서구 문물을 빨리 받아 서구화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일본인들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자랑스러운 기억이겠어요. 근데 그쵸. 이 사람이 이게 사실은 중국화가 수백 년 만에 중국화가 성공한 거라고 얘기를 해요. 아, 이거 되게 의외의 주장이네요. 엄청 의외의 주장이죠. 네. 그러니까 보면은 너무 진짜 도발적이죠. 일본인들이 싫어할 만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메이지 일본인들 그냥 서구적인 시각에서 보면 네. 메이지 유신이 그냥 아시아의 한 나라가 서구가 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작가는 메이지 유신의 여러 특징들을 막 나열을 해요. 그러면서 이게 서구화랑 딱 맞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메이지 유신 하면 왕권이 엄청 강화됐거든요. 그쵸. 천황제를 엄청 강화한 거잖아요. 네. 근데 사실 근대 서구화라고 하려고 하면 의회 민주주의 이런 게 되는데 물론 의회가 만들어진 이분의 의회를 막 분석을 하면서 이게 의회가 너무 권력이 허접하다. 이게 사실상 황제 중심으로 간 체제다. 막 그러고 그런 비판을 해. 뭐가 다른지 막 분석을 해요. 학자니까. 네. 그러면서 책에서 메이지 유신을 서양화로만 보기에는 이건 낡은 역사관일 뿐이고 어허. 최근 20년 사이에 일본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네. 서양화라고 본 메이지 유신이 서양화보다는 중국화의 성격이 강하다고 그게 주류라고 딱 못을 봤거든요. 진짜 주류인가요, 근데? 그래서 저도 일본 사학계의 흐름을 제가 어떻게 알겠냐면은 이분이 계속 이거 최신 연구 제가 그래서 이분 책을 연구한 이제 국내 학자분들도 좀 글도 보고 했는데 네. 최신 연구를 반영한 결과가 맞대요. 이게 어허. 굉장히 트렌드가 바뀐 부분이 있는 거고 네. 그 제가 1920년대 나이토 고난이라는 사람이 이걸 주장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최근 연구 성과를 반영한 책이 이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분이 아예 그런 뭐 얼토당토 않는 얘기를 하는 그런 분까지는 아니고 어느 정도 이런 학계의 흐름에 대해서 얘기는 할 수 있는 내용이다. 그리고 이제 그런 중국화라는 게 좀 주류 견해에 가깝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그런 거. 근데 그러면 메이지 유신의 본질은 그 송나라 때의 그 중국화 요소, 그러니까 뭐 이제 과거제, 네. 화폐, 그쵸. 그다음에 성리학, 네. 그런 게 이제 확립이 드디어 됐다는 거예요. 확립이 그때 됐고, 다만 이제 뭐 문물을 받아들임에 있어서는 서양의 연미복이나 그렇죠. 뭐 그렇게 예. 머리 자르고 이대팔 그 가르마 문물을 하고. 받아들인 것도 그냥 화폐 경제 체제나 경제 발전의 한 요소 정도로 보는 거고, 그리고 성리학이 갑자기 그래서 메이지 유신의 성리학이 뭐지 뜬금없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네. 일본인은 사실 성리학 전통이 굉장히 약한 나라잖아요. 왜냐면은 그렇죠. 성리학이 자리를 잡으려 그랬으면 천황제랑 그 막부 체제라는 게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왜 군신은 한 명이고 이렇게 그에게 충성하는 이런 게 있는데 처음에 유교가 들어왔을 때 일본에서 그게 논란이었다. 그럼 막부는 도대체 뭐냐? 천황은 알겠다 이거 자기들끼리. 네. 근데 덴노는 알겠는데 막부는 도대체 뭐냐? 이게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확립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막부가 네.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성리학으로는. 네. 근데 메이지 유신이 되면 확실해지잖아요. 메이지 덴노가 딱 최고 위에 서고 네. 성리학적으로 서고 네. 그 밑에 이런 딱 그 유교적인 질서를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유교적인 걸 굉장히 많이 빌려왔다. 그러니까 만약에 서구 개념을 데려왔으면 의회가 훨씬 강했겠죠. 근데 그 천황 중심리로 갔다는 것 자체가 그것보다는 중국화의 개념이 많다. 그럼 메이지 유신은 중국화 플러스 서양화다. 그렇죠. 근데 그리고 이분은 은연중에 사실상 중국화에 가깝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인들이 보면 얼마나 마음이 불편할까? 너무 싫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걸 서구화라고 보면 우리가 아시아에서 1등이한데 이걸 중국화라고 보면 800년 뒤처진 거예요, 자기들이. 그렇죠. 근데 이분이 저는 이 부분은 살짝 이 책을 보면서 이해하긴 했어요. 읽으면서 청나라는 망했고 일본이 이때 잘 나갔잖아요. 그러면은 청나라도 과거제, 성리학 다 했고 경제도 굉장히 발전했었는데 왜 망했고 일본은 왜 잘 나갔지 생각은 하긴 했거든요. 네. 근데 이분은 뭐 그런 설명을 해요. 청나라 때 이제 그런 아까 말한 그런 시정 네트워크가 중요해지다 보니까 인구가 너무 폭증했고 그러다 보니까 인구 과잉 때문에 뭐 그런 경제가 확립이 되지 어려웠고 그리고 이제 뭐랄까 이미 중국은 그러니까 서구화의 요소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서구의 문명을 받아들인다는 생각 자체의 필요성을 못 느꼈다는 거예요. 근데 일본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새로운 체제가 되는 거죠. 자기들 그렇죠. 봤을 땐. 그러니까 이분은 서구도 사실상 그런 넓은 의미의 중국화를 건너 이루어서 그 역수입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아.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유럽도 엄청 까요. 네, 보면. 유럽이 엄청 까면서 염치가 있어야 된다고 맞아. 얘기를 하잖아요. 유럽 사람들은 운 잠깐 좋아서 따라한 거 치는 건데 그러면서 엄청 뭐라고 하냐면 그 산업혁명을 뭐라고 하냐면 중국이 엄청나게 발전을 했는데 네. 얘네들이 중국의 그 뛰어난 문물 유럽 애들도 사고 싶을 거잖아요. 그렇죠. 막 사고 있었는데 은이 똑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 남미에서 캔 은이 이미 중국으로 다 들어가 버려가지고 그래서 중국의 서양 애들은 이게 큰일 났다 해가지고
어떻게든 높은 좋은 걸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운 좋게 산업혁명까지 이루어진 맞아. 거다. 그래서 여기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럴듯한 사기꾼이 분식회계가 발각되지 않기 위해 억척을 떤 결과 우연히 진짜 부자가 된 거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거의 시진핑이 데려다가 약간 안 쳐야 돼, 이거는. 공산당원으로 안 쳐야 될 근데 이게 수준의 그건. 듣다 보니까 제가 그분은 저거 이름을 메모해놓진 않았는데 다른 학자분은 네. 이슬람 그러니까 700년대 이슬람에서 근대 요소가 있다고 주장하는 분이 있대요. 이슬람 근대설인데 왜냐면은 이슬람이 우리는 지금 엄청 폐쇄적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네. 이슬람이 사실 상인의 종교라고 하거든요. 중동이 상업으로 엄청 발달한 날. 실크로드를 중심으로 많이. 중동에 생각 뭐 먹고 살았겠어요 옛날에. 근데 중동이 딱 교차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상업이 발달해서 상업을 타고 이슬람이 쫙 퍼진 거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상인 거래를 하다 보면 좋으니까 무슬림 포교가 잘 되다 보니까 지금 막 인도네시아까지 다 저거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거기다가 그런 뭐 칼리프 체제라든지 뭐 그런 보편 종교성이 이미 700년대 이제 근세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한마디로 유럽 너네들이 하늘에 처음 떨어진 걸 만든 건 아니다라는 흐름이 있다는 연구 흐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막 메이지 유신 얘기를 막 하다가 이분이 교수님이니까 네. 이게 강의록 형식의 책이거든요. 자기는 강의할 때 이렇게 얘기한대요. 지금의 중국을 알고 싶으면 메이지 일본을 공부해보고 메이지 일본을 알아보고 싶으면 지금의 중국을 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중국이 엄청 경제 성장 빠르고 근데 독재적인 체제잖아요. 네. 메이지 유신도 그건 비슷한 체제라는 거죠. 이게 딱 여기까지 오면은 그게 닿는 거예요. 왜 그러면은 지금의 중국의 급격한 성장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익숙하게 알고 있는 메이지 유신이라는 걸로 설명이 된다는 거죠. 그렇군요. 네. 자, 일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오늘날 중국 얘기가 나왔네요. 결국은. 그럼 오늘도 오늘날 중국도 뭐 이런 이제 이 저자가 말한 중국화로 설명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이게 제가 뭐 처음에 또 들어갈 때 말씀드렸지만 요즘 좀 고민스러운 게 과연 중국의 부상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냐 네. 이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은 이론이 현실을 설명을 못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이걸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 뭔지를 고민하는 건데 이제 그러면 서구화로 설명이 안 되니까 중국화를 가져오면 설명이 돼요. 중국이 이미 1000년 전에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 플러스 네. 빠른 경제 발전 구조, 자유로운 경제, 시장 경제 체제가 갖춰졌다는 거잖아요. 네. 지금은 몇백 년 만에 다시 그 체제를 회복할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좀 한동안 죽을 썼잖아요. 아편 전쟁 이후로부터 해가지고 그렇죠. 죽 쓰다가 뭐 막 보택동 집권했을 때도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네. 근데 이게 그냥 회복, 원상복귀가 될 뿐이다. 그러면 시스템이 원상복귀 되니까 경제 규모도 당연히 자기들이 원래 있던 체급으로 돌아오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저번에 왜 홀로선 자본주의 녹화할 때 녹음할 때 거기다 이제 중국식 이제 국가 자본주의랑 이제 서구식 자본주의 비교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오늘날 이제 거기 보면 이제 유럽식 영미식 신자유주의 뭐 이제 국가 사회주의 비교를 하는데 네. 여기는 엄청 또 새로운 얘기를 하는 게 그 신자유주의가 이제 보통 이제 미국의 레이건 1970년대에 집권한 레이건이랑 영국 마가렛 대처 수상이 집권하면서 네. 그게 이제 전 세계적 유행한 거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 영미 국가의 상징이잖아요. 신자유주의. 이 사람은 신자유주의는 미국, 영국 그리고 중국이 같이 발명한 거라고 해요. 발명이 아니라 그게 결국은 중국화의 속성이 있다는 거죠. 왜요? 그러니까 신자유주의가 뭐라고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뭐냐면은 1970년대 중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때 덩샤오핑이 이제 개혁 개방을 시작하거든요. 네. 개혁 개방의 요지가 뭐냐면은 구조가 지금이랑 똑같죠.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인데 네. 정부가 이제 개입을 덜 하면서 자유로운 경제 체제를 마음껏 허용시켜 주는 거죠. 무한 경쟁을 허용해 주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바로 신자유주의잖아요. 보면은 그렇죠. 작은 정부 대신 정부가 이런 통제 같은 건 엄격하게 딱딱딱 법치주의 이런 거 하면서 엄격하게 딱딱 통제는 하는데 경제 활동은 너네 마음껏 해라 해서 풀어주는 거잖아요. 보면 설명해 보면 굉장히 구조가 비슷한데 이거랑 아까 말씀드린 중국화랑 비슷한 면이 많죠. 황제 중심의 권력을 유지하면서 네. 경제 행위의 자유는 마음껏 보장해주는 그리고 국제무역 같은 것도 보장해주고 그리고 중국이 개혁개방 나섰다는 거는 세계 보편적인 그 질서에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보편 이념 이런 걸 다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보편적인 규칙, 보편적인 이념 이런 걸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럼 뭐 신자유주의가 거의 중국에서 왔다고 봐도 된다는 말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중국화의 모델을 현대적으로 다시 이름을 붙였다 정도. 그래서 여기는 미국, 영국, 중국의 합작품이다, 아니, 같이 개발한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선 또 그 얘기를 하면서 이게 굉장히 요즘 학계에서는 뭐 지지받는 이론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 부분이 크게 거짓말하거나 뭐 틀리진 않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학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분이 많다. 근데 딱 70년대에 겹쳐서 중국도 개방을 한 거 보면 맥락이 다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보면은 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델이랑 진짜 다른 얘기를 계속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패권 국가와 기축 질서를 우리는 지금까지는 계속 그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그 전쟁에서 승리한 연합군의 미국을 주축으로 승리한 그 세력이 만들었다고 질서를 네. 계속 그 가져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예 프레임을 바꾼 거니까요. 사실은 이게 중국이 원래 그 전부터 계속 승리를 그쵸. 해왔고 그 모두가 선망하는 그런 패권국이었는데 잠시 삐끗한 거다. 그리고 이 부분은 그 신자유주의 부분에 있다 보니까 생각한 게 그 뭐 이제 마가렛 대처 같은 경우는 네. 뭐 영국 경제를 많이 발전시켰다고 하지만서도 내부에서 엄청 비판하는 사람들도 많았잖아요. 철의 여인 막 뭐 독재자라면서 비판도 많이 하고 맞아. 보면은 영국 그 문학 작품 같은 거, 영화 같은 거 보면 막 마가렛 대처 막 독재자로 비유하고 이러는데 사실 독재자가 있고 성장하는 경제, 이 체제가 사실 어쩌면은 그런 중국화 신자유주의 어쩌면 관성일 수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지금도 보면은 민주주의 위기 자꾸 얘기하는 게 경제적으로 자꾸 그런 불평등 강화되다 보면 권력은 자꾸 정부로 집중이 될 수 있고 뭐 이런 문제가 이어지잖아요. 근데 그게 약간 중국화 구조의 관성? 어쩔 수 없는? 약간 우리나라로 치면 박정희 시대 아니에요? 그렇죠. 그 국가사회주의가 그러니까 그냥 생각해보면 그 중국화 모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홀로선 자본주의가 도식적으로 나눠놓은 게 그거야말로 서구적인 시각일 수 있다는 거죠. 보편적으로 우리가 정치학 얘기를 할 때 독재자가 나타나는 이유가 그런 현실이 어렵고 누군가가 그 법과 규칙과 시스템을 다 무시를 하고 좀 끌어주기 바라는 그런 세태가 만연할 때 그러니까 그런 세태가 나온 이유가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일 때 그런 게 나온다라고 보편적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네, 맞아요. 뭐 나폴레옹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제 그렇게 어렵고 경제가 어려웠던 시기에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 이후에 되게 모든 기반 시설과 인프라가 이제 파괴됐고 그쵸. 그 사회를 이끌 리더들이 다 기요틴, 그러니까 단두대에 다 목이 날아간 상황에서 누군가가 이끌어줄 리더가 없었을 때 그렇게 강력한 독재자가 나온 것처럼 뭐 그런 약간 보편적인 법칙 중 하나가 이런 중국화와 그렇죠. 맥락이 같다고 또 심리학적으로 보면 인간이라는 게 약간 자유를 갈망하면서도 또 통제를 갈망하는 것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지나친 자유에서는 오히려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럼 일본은 메이지 유신 이후에 뭐 서구화가 아니라 중국화가 된 상태라고 봐도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메이지 시대에 중국화가 이루어졌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2차 세계대전이 이제 한 1945년도에 48년도에 끝났으니까 1945년도에 끝났으니까 한 50년 정도 이후 한 50여 년 사이에 이제 끝나잖아요. 네. 잠깐 이제 그 기간까지 뭐 속된 말로 마탱이 갔다고 봐요. 일본이 맛이 갔다. 그래요. 네. 일본이 이제 맛이 가는 과정을 막 비판을 이분이 제가 봤을 때 좀 진보 성향이신 게 일본 진보 신문이니까 아사히 신문에 연재도 하시고 이런 시각을 갖고 계신 분이 뭐 진보 성향이시겠죠 아무래도. 이제 그래서 작가는 중국화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에도 시대화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에도 시대가 언제냐면 그 도쿠가와가 이제 전국 통일하고 나서 우리나라로 치면 임진왜란 이후죠. 그렇죠. 그때 이후에 일본이 엄청 그 통제가 강화되거든요. 그 모두 다 그 봉건제도 강화되고 다이묘 중심으로 강화되고 그러니까 뭔가 지금의 일본의 틀을 그때 만들었다고 해요. 그 뭐 봉건제, 에도 시대 그 봉건제 그리고 이제 그런 뭐라 그러지? 분권화 체제 그런 그리고 세국 그 도쿠가와국부가 뭐 나가사키 때문에 엄청 홍보는 돼 있지만 사실 엄청 세국이 강한 나라였거든요. 뭐 그 기독교인들이 그때 한번 기독교인들 싹 죽여가지고 아예 기독교 발도 못 붙이게 하고 엄청 심했어요. 그때 막 키리스탄의 난이라고 하는데 그 크리스찬인데 그걸 일본어로 이제 정말 캐리시찬? 키리스탄. 키리스탄. 네, 키리스탄의 난이라고 하는데
그때 싹 죽이고 거의 이제 일본에서 그런 거 발만 붙이려고 하면 다 죽이는 수준으로 이제 쇄국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뭔가 에도 시대의 특징인데 그리고 또 이게 뭐 단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뭔가 이런 시족 그런 마을 중심이니까 마을에서 이렇게 서로 경쟁을 좀 덜 하면서 서로 네. 돌보고 또 다이묘가 다 먹여 살리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근대적인 의미의 복지 체제 그리고 좀 경쟁이 덜 하고 네. 서로 이렇게 좀 이렇게 위계가 확실한 네. 그런 이제 그런 특징을 에도 시대화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에도 시대적인 특징 그거에 반대로 중국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작가는 메이지 시대부터는 이제 쭉 중국화의 흐름이 오다가 네. 2차 세계대전 전부터 계속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비판적으로 봐요. 근데 그게 뭔가 에도 시대적인 이상한 그 관념을 사로잡히다가 네. 전쟁이 끝나고선 이제 본격적인 다시 에도 시대화가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중국화를 실패했다고 다시 봐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보면은 어떻게 되면 오늘날 일본 사회도 지방마다 특색이 엄청 강하잖아요. 그렇죠. 엄청 강하죠. 그리고 이제 일본의 에도 시대 핵심이 이에라고 하는 이걸 한자어던데 촌락이에요. 촌락. 뭔가 촌락 중심으로 그 동네 중심으로 막 이런 활발한 교류보다는 그런 중심인데 그 일본의 그 현대 사회도 대기업 중심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오늘날의 대기업이 에도 시대의 촌락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대기업이 뭐가 다르냐면 일본 대기업 우리나라 모델인데 큰 대기업 있고 옛날에만 해도 그 대기업에서 건강보험도 해주고 네. 연금도 주고 막 네. 집도 주고 막 그 치료도 해주고 평생 다 책임져 주는 거예요. 아. 우리나라도 근데 옛날 대기업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안 그러지만 옛날엔 그랬었죠. 옛날에 그 연공서열제 내부에서 경쟁하는 것보다는 서로 맞아요. 이렇게 먼저 가고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대기업 체제를 갖춘 것 자체가 현대 경제주의 형제에서 그걸 갖춘 게 그런 에도 시대적인 거의 잔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신기하다. 신기해 그런 흐름이 있다. 근데 아까 한국은 좀 중국이랑 일본이 같이 받았다고 하는 게 네. 한국의 대기업 체제가 딱 일본에서 온 구조 이 설명을 들어보면 또 지금은 다 해체가 됐죠. 한국은 그러니까 다 해체가 된 건 아니지만 좀 그런 경제 구조를 많이 탈피했죠. 근데 일본은 그게 많이 남아 있고 네. 그게 오늘날도 남아 있고 그리고 지역색도 아직도 강하고 일본은 막 맞아. 그 아베가 그 야마구치현이 지역구인데 네. 그게 아마 거의 할아버지 때부터 거의 뭐 메이지 유신 시기 때부터 자기 그 조상님이 거기서 의원을 했을 거거든요. 기시노부스케인가? 그분이 아마 그 아베 그 선조마저도 같은 지역인가 그런데 이렇게 계속 그 지역에 대물림하는 거 이게 다이묘나 이런 지방 분권의 잔재라는 거죠. 근데 좀 일반화시키면 그러니까 이 중국화와 반중국화 뭐 이렇게 나누자면은 중국화의 반대는 유동성이 좀 없고 그렇죠. 맞아요. 흐르지를 못하고 네, 고여 있는 거. 곳곳에 이렇게 고여 있으면서 전체적으로는 뭐 안정됐다고 할 수도 있겠. 그러네요. 변하지가 않으니까. 변하지 않는. 이런 뭔가 칸칸이 그러니까 이 사람 뭐냐면 칸막이를 다 나눠서 그 네. 안에 다 들어가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회가 안정된 것 같잖아요. 근데 도쿠가와 시대 그 에도 시대가 왜 그랬냐면 전란을 그 전국 시대 너무 겪어보니까 네. 다 싸우지 마. 무조건 딱 정해진 것만 해. 라고 정해준 거예요. 그렇게 나니까 20대 대대로 붕어빵만 굽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는 게 평생 그 일만 하도록 딱 못을 박아놓는 거라는 거죠. 근데 전후의 일본도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다. 그리고 복지 체제도 일본이 잘 돼 있다고 했었잖아요. 뭐 한국에 비하면 잘 돼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뭔가 그렇게 묶어놓는 대신 국가에서 이렇게 뭔가 먹여 살리고 뭐 돈 주고 그런 시스템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가 이게 약간 우리나라 이야기를 잠시 하자면 지방자치 제도를 좀 더 강화해야 된다. 되게 많이 나왔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지금도 그렇죠. 네, 지금도 뭐 서울시장도 예전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뭐 지금은 이제 공서이긴 하지만, 그렇죠. 뭐 어쨌든 근데 이게 약간 그러면 그 작가가 말하는 중국화와 좀 반대되는 얘기라고 볼 수 있겠네요. 뭔가 좀 그건 아닌 오늘날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오늘날의 그런 복지 중심이면서 경쟁을 좀 낮추면서 그런 효율성보다는 뭔가 평등, 뭐 안정 이런 거를 중시하는 체제를 좀 넓게 그러니까 보면 중국화는 신자유주의잖아요. 그런데 신자유주의를 반대로 말하면은 중앙에서 정부가 꽉 잡고 있고 좀 그 틀 없이 풀어주겠다 이건데 복지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분권은 맞아요.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복지 국가와 좀 궤를 같이 하는 느낌이 있어서 그러면 지방자치 그러면은 이제 중앙이 통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근데 중국의 경우에도 보면은 네. 지방 각별로 어쨌든 분권이 되어 있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치구별로 뭐 법이 다른 거는 당연히 전혀 아니지만 네. 그래도 그 지역별로 약간 특색이나 이런 거를 되게 유지하려고 하는 게 되게 많은데 그런 의미의 약간 분권 아닐까요? 그거는 분권이랑 뭐랄까 차별화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런 고유의 특성을 유지하는 거랑 중국 정부도 성이 막 몇십 개지만 다 그 중앙에서 막 하루아침에 자르고 그리고 중국이 제일 싫어하는 게 그런 군벌 이런 거잖아요. 어디 지역에 군벌 생기고 이런 거 맞아요. 제일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엄청 억제이고 뭐 어디 충칭 서기님 그때 그분은 이제 사정 그 수사당하고 이제 감옥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뭔가 좀 이렇게 지역에서 유지가 될 것 같으면 다 목을 쳐버리는 그런 식. 근데 이제 일본은 좀 더 이제 그런 지방 분권. 근데 제 생각에는 이게 현대적 개념이니까 좀 딱 맞진 않아도 그런 뭐 복지, 지방 분권 뭐 이런 걸 중시하는 게 아마 좀 중국화에 반대되는 흐름이라고 봐도 크게 틀리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어쨌든 정리를 하자면 그럼 결국 2차 대전까지는 마탱이가 갔고 2차 대전 이후에도 좀 흐름이 본격적으로 별로 좋지 않아졌다라고 하는 것 같고 네. 잠깐 그래 이런 흐름이 엄청 비판적인 게 이게 이 책이 나온 시점이 대지진이라고 했죠. 대지진 직후라고 그랬잖아요. 2011년. 그러니까 이때 이 나라가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왜 잘못된지 막 상토한 책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비판적으로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렇겠죠. 그러니까 또 서점에서 많이 읽히고 국민들이 본 것 같은 일본인들이 본 것 같은데 네. 이제 잠깐 이제 말미 이제 그때 당시에 일본의 미래를 전망을 하면서 네. 아무래도 일본이 이 제목도 그렇잖아요. 중국화는 일본이잖아요. 네, 그렇죠. 일본이 중국화 할 것 같다고 해요. 근데 그 이후에 출연한 게 누구죠? 아베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때만 해도 전 기억나는 게 저 어렸을 때긴 하지만 일본 수상이 자꾸 바뀌는 거예요. 맞아요. 4개월 만에 바뀌고 뭐 6개월 만에 바뀌고 제가 그때 보니까 무슨 뭐 3년 동안 6명이 바뀌었다나? 뭐 외우려고 하면 바꾸고. 네, 뭐 계속 바뀌고 이랬잖아요. 맞아요. 일본이 그때 엉망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권력이 집중도 안 되고 이럴 텐데 그러다가 아베가 등장을 하면서 처음으로 처음이 아니라 다시 이제 장기 집권하는 거의 아베가 지금은 물러났지만 거의 뭐 왕이라고 막 여기서 뭐 황제라고 막 부르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시스템이 다시 구축이 된 거예요. 뭔가 그러면서 중앙에서 힘을 꽉 잡고 있는. 힘을 꽉 그러네요. 잡고. 아베노믹스니 뭐니. 그리고 아베노믹스가 규제를 확 풀어가지고 막 그런 걸 다 풀어주자는 거고. 그리고 더 재밌는 건 일본이 대대로 한 집안이 한 동네에서 계속 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일본이 요즘 자민당에서 많이 선거 전술 중에 쓰는 게 자객공천이라 그래가지고 네. 뭔가 마음에 안 들거나 문제되는 사람들이 딱 집잖아요. 그럼 거기가 어디 지방이든 간에 진짜 엄청 경쟁력 있는 인물을 거기로 보내가지고 맞아. 그러니까 자객이잖아요. 자객 가서 그렇죠. 죽인다는 거예요. 가서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되냐면 옛날에 같이 그렇게 다이묘적인 그런 게 남아있을 때는 우리 동네는 이 사람 찍는 거야가 됐는데 이제 그게 많이 없어졌다는 일본도. 그러다 보니까 중앙에서 꽂은 유명한 사람을 꽂아두면 지역의 유지가 진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 아베를 황제라고 비유를 하면 네. 그 황제권이 엄청 강화된 거잖아요.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뭔가 이 제목이 어느 정도 실현이 된 거죠. 지금 아베가 실각을 했지만 지금 스가가 지금 날아가려고 하잖아요. 지지율 받아가 날아갈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다 얘기하는 게 아마 날리고 다시 아베가 올라올 것 같다고 하는 게 근데 아베는 건강이 안 좋은데. 엄청 많이 회복했다고 외신 기사 뜨던데. 근데 아베는 첫 번째 때도 건강 때문에 내려갔어요. 근데 지금 뭐 이미 마크에 다 쥐고 펴고 하는 건 아베라고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바지 수상이죠. 그거 보면 저 책이 지금 예언이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진 거예요. 꽤 정확하게 예언한 거네요. 근데 이 사람은 그래서 우리 왜 인터넷 짤 중에 뭐 이거 지옥편 뭐 천국편 해가지고 이제 중국화에서 뭔가 경쟁력 회복하는 미래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은 열화돼가지고 네. 북한화가 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북한화가 이 사람은 에도 시대화의 끝판왕이라 그래요. 아 진짜요? 네. 물론 거기는 엄청 강한 그 황제보다 강한 수령이 있다고는 하지만 네. 뭔가 그런 막 가가 호호끼리 막 다 묶어놓고 이동의 자유도 없으니까. 상행위도 다 묶어놓고 하는 게 근데 일본이 뭐 이렇게 에도 시대화가 계속돼서 열화가 되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 걱정을 하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아마 좀 중국화에 가깝게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중국어에 가깝게 못 갈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그 궤도가 이탈할 수 있죠 또. 그러니까 거기 사람도 말하는 게 거기에 잘못되면 북한화가 될 수 있다고 걱정을 해요. 보고 싶네요. 그럼 우리는 북한화된 일본어. 그럼 굉장히 편하지. 근데 위에도 북한이 있고 밑에도 북한이 있으면 그러면 옆 나라는 중국이고 좀 힘들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이게 뭐 전체적으로 서구화란 잣대랑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의 부상을 설명을 할 수 있는 개념으로 그리고 오늘날의 한중일의 구도를 보기에는 좋은 재밌는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국 사회는
이 저자의 그 중국화의 정의로 봤을 때는 어떨까요? 중국화일까요? 에도 시대화일까요? 여러분 어떤 것 같으세요? 저도 이게 엄청 읽으면서 계속 생각했던 거긴 한데. 그래도 저는 좀 그래도 한국은 에도 시대가 그런 것 같아가지고. 한국은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기본적으로는 조선시대까지 쭉 그냥 중국화의 그런 거를 네. 세례를 받고 오다가 네. 갑자기 그 강점을 당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역사가 갑자기 끊어져 버린 거예요. 맞아요. 갑자기. 음. 그러니까 일본이 이렇게 흐름이 쭉 오는데 우리는 갑자기 뜬금없이 얘네들이 침략을 한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두 개가 다 섞였는데 점점 갈수록 이렇게 신자유주의 그런 걸 강화하다가 한국은 계속 그 갈등이긴 하지만 제 생각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중국화 베이스가 지금은 좀 에도 시대화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또 갈고 있는 흐름이 있기도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 뭔가 이런 경쟁 이런 것보다는 좀 아니 지금 오늘도 뭐 그거 있잖아요. 청약 돼가지고 뭐 5억 시세 차익 봤다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들으시는 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 지나간 있을지 뉴스가 모르겠지만 되겠지만 지나간 네. 뉴스가 되겠지만 이제 오늘 지금 오늘 한 발표가 뉴스죠. 나왔는데 네, DMC에 있는 그 아파트 청약이 한 세대가 시세 이제 10억 풀려가지고 시세 10억짜리가 네. 5억에 지금 분양가에 나와서 30만 명이 청약을 신청했다. 네, 무순위 청약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누구나 청약을 넣을 수 있는 그쵸. 그게 이제 오늘 당첨자가 발표가 그럼. 됐습니다. 이게 참 그래서 아까 우리 녹음하기 전에 이게 어찌된 일이냐 막 이런 얘기 했는데 성토를 했죠. 아니 어떻게 아파트 분양된 소식이 모든 뉴스에 다 보도한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모두가 다 관심이 많잖아요. 단독 달고 막 나오잖아요. 저 막 카톡방에 하루 종일 이거 다 맞아, 공유되고 다 하루 종일 이 얘기해. 맞아요. 도대체 누굴까 뭐 나는 뭐 했을 전 또 나이가 같잖아요. 그 되신 분이랑. 그러니까 다 그래서 저는 이게 뭐 결과적 근데 저는 뭐 그래도 좀 중국화의 기본적 그걸 세계화라고 하니까 이 사람은 네. 어쨌든 한국은 그 세계화의 흐름 안에 있고 또 요즘에 그런 뭔가 수출도 더 잘 다시 회복하고 있고 한다고 하던데 그리고 이제 뭐랄까 요즘 한국의 문화 상품이 엄청 잘 나가잖아요. 그렇죠. K-팝 이런 거. BTS 기생충에다가 그 미나리 지금 영화 미국에서만 그렇죠. 개봉한 것 같던데 몰라요. 저. 미나리라고 그 여자분 배우 누구죠? 기억은 안 나요. 그 미나리? 지금 네, 윤여정 윤여정 배우가 이제 주연인데 그게 지금 오스카 거의 유력 후보로 또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네. 저는 그 감독분 이름도 처음 들었거든요. 감독은 근데 이제 외국. 외국 분이세요? 네. 그래가지고 그거 보면서 글로벌한 한국의 메가히트 문화 상품이 나오잖아요. 근데 네. 이거는 물건 잘 만든 거랑 다른 게 뭔가 글로벌한 이런 보편 정신 그런 거에도 우리가 앞서 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뭐 그런 생각 들어서 중국화의 흐름을 그래도 유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저자가 말한 중국화를 좀 그냥 이론으로 받아들이자면 저는 솔직히 까먹고 신자유주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느낌인데 우리가 이거를 조상을 찾자면 사실 신자유주의는 레이건이나 마가렛 대처가 한 게 아니라 그냥 송나라에서 나왔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나라가 발전하려면 신자유주의를 도입해야 한다. 이런 사상을 담은 책인 것 같아가지고 또 그것도 신자유주의의 새로운 조상을 찾은 것도 있지만 네. 오늘날의 중국을 신자유주의랑 안 붙이려고 하잖아요. 중국이 신자유주의 국가랑은 말이 안 되라고 그렇죠. 생각하는데 상상을 못하죠. 막 근데 거의 이게- 독재 국가라고까지 하니까. 근데 알고 보면 이게 조상을 따로 올라가다 보면 그냥 조상이 후손에 좀 갈라졌을 뿐이지 사실은 넓은 중국화라는 계보 안에 있는 그러니까 미국, 영국이랑 중국이랑 시스템이 크게 다를 바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위에 조상님을 쫓아가다 보면. 그래서 우리 전 세계 시스템의 조상이 송나라라는 건데 그게 뭐 감정적으로 좋을 수도 있고 좋을 린 별로 없지만 뭐 싫을 수 그렇죠. 있는데 저는 괜찮습니다. 뭐 천년 전 중국은 뭐 그래요. 천년 전 중국은 뭐 선진국이었으니까 확실히 맞아요. 그렇죠. 세계 그러니까 지금의 선진국이었죠. 중국이 아니니까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는 다 뭐 서양, 동양 할 것 없이 다 우러러 보는 패권국이었으니까. 물론 이제 그럼요. 막 종이를 막 만들고 그렇죠. 세계 4대 발명품이 다 중국에서 다 나왔잖아요. 중국에서 나왔는데. 그렇죠. 그런 거 보면은 뭐 중국이 지금 수준인 것도 자기들의 역사에 놓고 보면 너무 저평가돼 있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그렇죠. 저럴 테고. 결국 그래서 사실 중국이 뭐 삐끗했을 때 2000년대 초반에도 다들 잠자는 사자라고 많이들 표현을 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어떻게 보면은 역사의 긴 흐름을 놓고 보면은 그냥 잠자는 사자가 깨어난 거죠.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그런 거 봤을 때는 앞으로 근데 막 저게 너무 보기 싫어도 옆 나라고 우리랑 중국이랑 한국의 환율은 위안화랑 거의 똑같이 움직이거든요. 달러랑 완전 다르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한국은 중국 돈이랑 거의 중국 옆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중국은 시장은 좀 투자하기 불안한 게 있잖아요. 맞아요. 그거 대신에 많이 투자하는 게 원화예요. 그래서 그 원화를 원화를 뭐 프로토 뭐라 그러더라? 그 아무튼 위안화에 대체되는 투자 상품으로 아예 그냥 베팅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만큼 경제 관련도 높고 하니까 중국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하고 그죠. 해야지 우리나라의 미래를 좀 전략을 짤 수 있지 않을까. 빼먹고 이용할 수 있는 이용하는 거죠. 우리가 뭐 친하게 우리도 지내려고 이용해야지 뭐. 그렇죠. 자,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중국화 그리고 한중일의 현재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봤는데 중국화가 너무 좀 낯선 개념이다 보니까 듣고 나니까 되게 재밌었어요. 저는 되게 흥미로운 내용이었고 이제 중국통인 백 기자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굉장히 네. 좋은 어휴, 중국통일 좋은 명예회복인가요? 관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아니 근데 사실 조금 뒤집어 볼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역사라는 게 사실 승자의 기록이라고도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 사상이 너무 당연한 건 아닐 수 있다. 그 정도의 약간 생각을 좀 가지고 이 책을 읽으면은 그래도 기분 나쁘지 않게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저도 이게 기분 나빠할 게 아닌 게 지금의 우리가 틀로 하나를 보니까 세상을 보는 틀은 다양할수록 좋은 게 지금의 틀로 보면 이 현실이 너무 싫은 건데 이게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틀이 나온 거고 중국이 왜 저럴까에 대해서도 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관점이 좀 더 많이 나오고 이게 한국에서 이런 관점 제가 이거 읽고 너무 재밌어서 찾아봤는데 책이 번역된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한국 물론 학자분들 열심히 하시지만 좀 이런 외국의 새로운 연구 자료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보면 좋겠어요. 좀 이렇게 역사 공부도 좀 입체적으로 할 수 있고. 그리고 특히나 지금 두 열강 사이에서 껴서 이도저도 못하는 그러니까요. 우리나라 외교 현실을 비춰봤을 때는 좀 필요한 뭐 역사를 이주민족 그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역사를 잊지만 마는 게 아니라 좀 다양하게 보는 거를 좀 맞아요. 맞아요. 너무 역사 관점이 너무 네. 하나로 통일되는 맨날 것도 뭐 좋지 않아. 구한말이랑 우리나라만 비교하고 그래요. 맞아요. 새로울 그렇죠. 게 없어 그런 거. 맞아요. 알겠습니다. 자, 저도 되게 재밌게 읽었고 오늘 되게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콘텐츠에 또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을 들고 와서 대신 읽고 썰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궁민 기자, 백희영 기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